큰딸의 대학 졸업식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나는 카메라를 들고 딸의 모습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내도 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강당 한쪽 벽 기둥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확히는 우리 가족을, 아니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착각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졸업식에 집중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들과 딸의 친구들까지 함께한 자리였다. 음식을 주문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또다시 그 느낌이 들었다. 레스토랑 창가 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 남자였다. 졸업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 계속 우리 테이블을, 특히 아내를 주시하고 있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정말 몰랐던 걸까? 문득 아내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남자의 시선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의도적이었다. 2번씩이나 같은 장소에 나타나 우리를, 아내를 훔쳐보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의 결혼 생활.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거기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아내 일정을 확인하고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2주 후 받은 보고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남자는 3년 전부터 아내와 만나온 사람이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그들은 만났다. 보고서에는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함께 걸으며 웃는 모습. 아내의 이중 생활은 그렇게 딸의 졸업식,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드러나기 시작했다. 벽 기둥 뒤에서, 레스토랑 창가에서 훔쳐보던 그 남자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이 갈 수 없는 자리를 부러워하는 질투였던 것이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의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날의 졸업식 사진을 보며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삶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결혼 전 만나던 남자로 딸의 친부인 걸 알게 되면서 삶이 무너져 내린 남자로 각색 개조벽 뒤의 진실. 큰딸의 대학 졸업식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나는 카메라를 들고 딸의 모습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내도 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강당 한쪽 벽 기둥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확히는 우리 가족을, 아니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거기엔 뭔가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착각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졸업식에 집중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들과 딸의 친구들까지 함께한 자리였다. 음식을 주문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또다시 그 느낌이 들었다. 레스토랑 창가 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 남자였다. 졸업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 계속 우리 테이블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상한 건 그의 시선이 아내가 아닌 딸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그리워하던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정말 몰랐던 걸까? 문득 아내가 그 방향을 힐끔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봤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남자의 시선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의도적이었다. 2번씩이나 같은 장소에 나타나 딸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3년 전 아내와 결혼하기 직전의 일들이 떠올랐다.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나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내는 이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고 나는 그녀를 믿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사설 탐정에게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다. 그리고 아내 몰래 오래된 사진첩을 뒤졌다. 결혼 전 아내의 사진들. 거기서 찾아냈다. 아내와 함께 찍은 한 남자의 사진.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졸업식장에서 레스토랑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탐정의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다. 그 남자는 23년 전 아내와 연인 관계였다.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준비가 안 됐다며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그는 멀리서 딸을 지켜봐 왔다. 학교 앞에서, 학원 근처에서. 절대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딸의 인생을 따라다녔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나는 병원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딸의 머리카락과 내 DNA를, 그리고 탐정을 통해 그 남자가 버린 커피잔에서 채취한 샘플까지.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딸은 내 친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99.9%의 확률로 그 남자의 친자였다. 23년간 내가 사랑으로 키워온 딸. 첫걸음마를 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내 딸.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벽 기둥 뒤에서, 레스토랑 창가에서 몰래 훔쳐보던 그 남자였다. 졸업식 날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다.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는 딸.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나.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우리의 관계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아내를 마주 앉혔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건 5년 전부터였다고.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했고 멀리서라도 딸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고. 아내는 그를 계속 거절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당신이 진짜 아빠예요.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아내는 울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아내의 생각이었다. 23년간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딸을 볼 때마다 이제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눈매, 코, 입술.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가장 행복해야 할 딸의 졸업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날이 되었다. 벽 뒤에서 훔쳐보던 그 남자의 눈빛. 그건 자신이 갈 수 없는 자리를 그리워하는 친아버지의 애절함이었다. 큰딸의 대학 졸업식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나는 카메라를 들고 딸의 모습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내도 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강당 한쪽 벽 기둥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확히는 우리 가족을, 아니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거기엔 뭔가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그리워하던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한 간절함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착각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졸업식에 집중했다. 딸이 단상으로 올라가 학위증을 받는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셔터를 누르며 나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23년 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내 딸로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의 결심.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지수는 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들과 딸의 친구들까지 함께한 자리였다. 음식을 주문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또다시 그 느낌이 들었다. 레스토랑 창가 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 남자였다. 졸업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 계속 우리 테이블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상한 건 그의 시선이 아내가 아닌 딸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그리워하던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나는 아내를 쳐다봤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방향을 힐끔 보는 순간 나는 확실히 봤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창백해지는 것을. 여보, 괜찮아? 내가 물었다.
응? 아, 괜찮아.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서.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23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그녀의 모든 표정과 제스처를 읽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남자의 시선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의도적이었다. 2번씩이나 같은 장소에 나타나 딸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다니. 그리고 아내의 반응. 그녀는 분명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3년 전 아내와 결혼하기 직전의 일들이 떠올랐다.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나는 그 아이를 내 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내는 이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고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도 사랑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 아내와의 관계도요? 사진이 있으신가요? 졸업식장에서 몰래 찍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얼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신원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 전 아내의 사진들. 대부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지만 한 장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내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듯했다. 2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봤다.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졸업식장에서 레스토랑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아내의 과거였고 어쩌면 딸의 친아버지였다. 나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23년간 그녀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내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강민호 47세. IT 회사 부장입니다. 23년 전 당신 부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부인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그는 따님을 멀리서 지켜봐 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원 근처에서. 절대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따님의 인생을 따라다녔습니다. 탐정은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멀리서 찍은 딸의 사진들. 고등학교 앞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그 뒤편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3년 전부터 그는 부인과도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표정은 진지했다. 다투는 것처럼도 애원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확인된 것만 해도 20회 이상입니다. 주로 평일 오후 의뢰인께서 회사에 계실 시간에 만났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더 읽을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한 가지 더 조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친자 확인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 아니,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받았다. 딸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머리카락을 채취했다. 내 양심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탐정을 통해 강민호가 버린 커피잔에서도 샘플을 채취했다. 2주간의 기다림은 지옥 같았다. 아내와 딸을 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아내는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못했다. 그녀도 무언가 숨기고 있었으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딸은 내 친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99.9%의 확률로 강민호의 친자였다. 나는 병원 주차장에 멈춰 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23년간 내가 사랑으로 키워온 딸. 첫 걸음마를 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내 딸.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벽 기둥 뒤에서 레스토랑 창가에서 몰래 훔쳐보던 그 남자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23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여보, 일찍 왔네. 저녁 거의 다 됐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앉아.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무슨 일이야? 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식탁 위에 던졌다. 아내는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호. 나는 그 이름을 내뱉었다. 졸업식장에 있던 남자. 지수의 친아버지. 아내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3년 전부터 그와 만났다며. 나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이게 다 뭐야? 23년간 날 속여왔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내가 소리쳤다. 그 사람이 5년 전에 나타났어. 후회한다고, 딸을 보고 싶다고. 처음엔 거절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나타났어.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지수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래서 만난 거야? 3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어. 멀리서라도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더라. 나는 거절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 지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정도는 알려줘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 정도? 나는 비웃었다. 남편 몰래 3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게 그 정도야? 당신이 진짜 아빠야. 아내가 울부짖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 지수를 키운 건 당신이야. 지수가 사랑하는 아빠는 당신이야. 그건 내 생각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한테는 중요해. 23년간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어디 가는 거야? 나도 몰라. 지금은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호텔에 방을 잡았다. 며칠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 병가를 냈다. 아내와 딸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 딸이 호텔로 찾아왔다. 로비에서 만난 지수는 울고 있었다. 아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 지수가 말했다. 아빠가 내 친아빠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아빠, 나한테는 아빠가 유일한 아빠야. 나를 키워준 사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아빠야. 나는 딸을 껴안았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었다. 지수야, 아빠도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아빠는 지금 혼란스러워. 시간이 필요해. 알아, 아빠. 기다리게? 근데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딸을 볼 때마다 강민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눈매, 코, 입술.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결심을 내렸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동생에게 연락했다.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동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형, 여기로 와. 한동안 나랑 지내면서 생각 좀 정리해. 내가 회사에도 이야기해 볼게. 우리 회사가 한국에도 지사했잖아. 파견 형식으로 와서 일 좀 하다가 가. 그것은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했다. 미국에 좀 다녀올게. 1년 정도. 1년?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아? 지금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지수는? 지수는 어떡하고? 지수에게는 내가 아직 아빠니까. 연락은 할게. 이틀 후 나는 시애틀행 비행기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애틀의 삶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동생 부부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동생의 집 지하실을 내 공간으로 꾸몄다. 회사 일도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괴로웠다. 지수와 영상 통화를 할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딸은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아빠 언제 와? 너무 보고 싶어. 곧 갈게, 지수야. 아빠 일이 조금만 더 정리되면. 아내와는 거의 통화하지 않았다. 가끔 문자가 왔다. 여보,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제발 돌아와서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대부분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지수에게서 이상한 문자가 왔다. 아빠, 엄마가 요즘 자주 외출해. 누구 만나는 것 같은데. 아빠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아내가. 나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아내를 좀 지켜봐 달라고. 친구는 며칠 후 전화를 걸어왔다. 미안하다. 내 아내. 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주 2-3회.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강민호? 응. 확인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신감이 분노로 변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수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엄마가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 뭐? 강민호라는 사람. 엄마가 소개시켜줬어. 나한테. 친아빠라고.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다. 어떻게 감히 내 집에 그 남자를? 지수야, 넌 어떻게 생각해? 나 잘 모르겠어, 아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느껴져. 근데 나한테는 아빠가 아빠야. 근데 아빠는 너무 멀리 있고. 딸의 목소리에서 혼란이 느껴졌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아내의 배신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을 혼자 버려둔 것이었다. 8개월째 지수의 전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내에게서는 연락이 거의 끊겼다. 불안감이 커졌다. 10개월째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야, 너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너희 아내 강민호랑 동거하고 있어. 내 집에서. 뭐라고? 강민호가 내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이웃들이 다 알아. 이미 몇 달 됐어. 나는 즉시 비행기표를 끊었다. 1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돌아가서 확인해야 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23년을 살았던 그 집. 하지만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집 앞.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내의 웃음소리, 딸의 웃음소리, 그리고 남자의 웃음소리. 나는 거실 문을 열었다. 소파에 3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내, 딸, 그리고 강민호. 그들은 영화를 보고 있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아빠. 지수가 놀라서 소리쳤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다. 강민호도 어색하게 일어섰다. 여보, 언제? 왜 말을 안 하고? 말을 했어야 했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집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다고?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설명?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뭘 설명하려고?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자리를 다른 남자에게 내줬다는 걸? 아빠, 그게 아니야. 지수가 나섰다. 엄마는? 지수야, 넌 빠져. 나는 딸에게 말했다.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강민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들을 말은 없어. 나는 그를 쏘아봤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지수이. 친아버지? 나는 비웃었다. 23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야?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있어? 밤새 아파하는 아이 안고 병원 응급실 다녀본 적 있어? 학교 운동회에 가본 적 있어?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제발. 아내가 애원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지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래서 이 남자를 집에 들인 거야? 내 자리에? 나는 외로웠어. 아내가 소리쳤다. 23년간 당신 곁에 있었어. 당신을 사랑했어. 실수했어. 인정해. 하지만 당신은 용서도 안 하고 1년 동안 떠나 있었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23년간 나를 속인 건 누군데? 거실은 침묵에 잠겼다. 지수는 울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는 거야? 아내가 물었다. 호텔. 이 집은 당신들 거니까.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호텔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노, 배신감,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새벽 3시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동기였던 그는 지금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준혁아, 나야. 미안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이혼하려고.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유리하게. 준혁은 다음날 아침 나를 만나자고 했다. 사무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내의 불제 시도윤 계속윤 증거, 강민호와의 만남, 그리고 내 집에서의 동거 사실까지. 준혁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건 확실한 유책 배우자 케이스야.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해. 게다가 지수가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까지 있으니 지수는 건드리지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는 내 딸이야. 혈연은 상관없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집중하자. 너희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응. 15년 전에 샀어. 대출은 다 갚았고. 좋아. 그럼 집은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아내의 불륜이 명백하니까.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고. 위자료는 최대한으로 청구해줘. 준혁이 나를 쳐다봤다. 복수하려는 거야?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는 없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2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한다면 그들도 대가를 치러야 해. 알겠어. 최선을 다할게. 며칠 후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됐다. 아내는 패닉 상태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야기도 안 하고 갑자기 이혼 소송? 이야기는 끝났어.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 지수는 어떡하고? 지수 생각은 안 해? 지수는 내가 데려갈 거야. 뭐? 지수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는 내 딸이야. 출생신고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23년간 내가 키웠어. 친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가지. 아내는 울부짖었다.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늦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지수가 문제였다. 지수는 어머니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빠,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 지수야, 엄마는 잘못했어.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알아. 근데 엄마도 외로웠을 거야. 아빠가 1년 동안 떠나 있었잖아. 그건. 그리고 민호 아저씨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내가 떠나 있는 1년 동안 강민호는 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민호 아저씨?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부르는구나. 아빠, 미안해. 근데 아빠는 아빠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딸을 설득할 수 없었다. 결국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기로 했다. 대신 나는 재산과 위자료에 집중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아내와 강민호의 만남 기록, 그가 내 집에서 거주한 증거들. 아내 측 변호사는 항변했다. 원고가 1년간 가족을 방치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파탄난 것은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반박했다. 원고가 떠난 것은 피고의 장기간 불륜과 거짓말을 알게 된 후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내 손을 들어줬다. 집은 내가 가져가게 됐고 위자료로 2억 원이 책정됐다. 아내의 예금과 재산을 합쳐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판결이 나온 날 나는 법원 밖에서 아내와 마주쳤다. 그녀는 초췌해 보였다. 만족해? 그녀가 물었다. 아니.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해? 이미 끝났어. 23년 전에 내가 날 속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녀를 남겨두고 걸어갔다. 이혼 판결 후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지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민호가 그 비용을 댔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강민호에 대해 더 조사했다. 그는 IT 회사 부장이었고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그렇다. 그는 유부남이었다. 나는 강민호의 아내에게 익명으로 증거 자료를 보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 사진, 만남 기록, 그리고 내 아내의 집에서 거주했다는 증언들. 2주 후 강민호는 자신의 집에서도 쫓겨났다. 그의 아내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회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나는 더 나아갔다. 강민호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근무 시간에 잦은 외출, 업무 태만.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는 내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근무 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웠다. 회사는 조사에 착수했고 강민호는 점점 곤경에 빠졌다. 이혼 소송, 회사에서의 징계, 평판 하락. 한 달 후 나는 그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목상으로는 구조 조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륜 스캔들과 업무 태만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갔다. 강민호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방해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신용을 떨어뜨렸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할 때마다 익명으로 그의 과거를 알렸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민호 아저씨가 일자리를 잃었대.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지수야. 아빠가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누군가 계속 민호 아저씨를 괴롭힌대. 회사에도 새 직장에도 이상한 제보가 들어가고. 증거라도 있어?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6개월이 지났다. 강민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혼 위자료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실직 상태가 지속되면서 피까지 지게 됐다. 그가 내 아내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내 아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위자료 2억 원을 지불하면서 저축의 대부분을 날렸고 강민호를 부양하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그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여러 개 구해야 했다. 나는 더 나아갔다. 그녀가 일하는 곳에 익명으로 연락했다. 그녀의 과거를 알렸다. 불륜, 거짓말, 가정 파괴.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그녀를 해고했다. 어떤 곳에서는 동료들이 그녀를 따돌렸다. 그녀는 점점 고립됐다. 1년이 지났다. 지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파.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병원비도 없어. 그건 엄마가 선택한 인생이야. 아빠. 지수가 울부짖었다. 이게 아빠야?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잔인한 건 너희 엄마야. 23년간 나를 속인 사람. 아빠도 복수하고 있잖아.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지수가 소리쳤다. 엄마가 다 알아냈어. 민호 아저씨 회사에 제보한 것도 아빠고 엄마 직장에 연락한 것도 아빠고 다 아빠가 한 거라는 거 나도 알아. 나는 침묵했다. 아빠, 엄마는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아빠가 하는 것도 잘못이야. 우리를 생거지로 만들려는 거야? 생거지? 나는 비웃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 뭐? 너희들이 느꼈어야 해. 내가 느낀 배신감을, 내가 느낀 고통을. 그게 어떤 건지. 아빠 정신 나간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계획을 계속 실행했다. 강민호가 새로 구한 일자리마다 방해했다. 내 아내가 일하는 곳마다 압력을 넣었다. 그들의 삶을 서서히 확실하게 무너뜨렸다. 8개월 후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조차 쫓겨났다.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우리 고시원으로 이사했어. 엄마랑 나랑 한 방 쓰고 민호 아저씨는 다른 방 썼어. 더 이상 아빠한테 연락 안 할게. 아빠는 이제 내 아빠가 아니야. 그 문자를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계속했다.
강민호의 신용을 완전히 파탄냈다. 대출업체들의 그의 정보를 흘렸다. 그는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쳤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 아내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제대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지수는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1년 반이 지났다. 준혁이 나를 찾아왔다. 야, 너 진짜 이래도 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무슨 말이야? 내 딸이 내 사무실에 왔어. 내가 계속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으러 왔더라.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없어. 넌 교묘하게 했으니까. 근데 야, 내 딸이 얼마나 초췌한지 봤어? 23살짜리가 40살처럼 늙어 보이더라. 학교도 휴학하고 편의점에서 밤샘 알바를 한대. 그건 그들이 선택한 삶이야. 선택? 준혁이 화를 냈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계속 방해해서 그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들이 먼저 내 삶을 무너뜨렸어. 그래, 내 아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너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아니, 더 나쁜 짓을. 너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어. 나는. 그리고 지수. 준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수는 내 딸이잖아. 혈연은 없어도 23년간 내가 키운 딸이잖아. 그 아이까지 이렇게 망가뜨릴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수가 하는 말 들었어? 자기는 이제 학교로 안 돌아갈 거래. 평생 일하면서 엄마랑 민호 아저씨 돌볼 거래. 23살짜리가 인생을 포기한 거야. 너 때문에. 준혁이 떠난 후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게 나인가? 복수에 집착한 나머지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다. 시간, 돈, 감정. 이제 와서 멈추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았다. 2년이 지났다. 강민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빚에 쪼들리고 건강도 나빠졌다. 내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지수는 이제 나를 증오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김지수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지수가 누워 있었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영양실조의 과로, 수면 부족. 계속 이렇게 지내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눈을 떴고 나를 봤다. 그리고 손을 뿌리쳤다. 가. 아빠 얼굴 보기 싫어. 지수야. 가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왜 이래?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를 죽이려고? 나는 그냥. 복수?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수가 울부짖었다. 나는 아빠를 사랑했어.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어. 근데 아빠는 괴물이 됐어. 우리를 망가뜨리는 괴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이 됐는지. 나는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23년간 사랑으로 키운 딸이 나를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정말로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동안 내가 한 일들을 정리해봤다. 익명 제보, 압력, 방해 공작.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고 치밀했다. 나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 강민호는 이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내 아내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지수. 내 딸은 23살의 나이에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다. 나는 뭘 얻었나? 복수? 만족감? 아니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잃었다. 딸의 사랑을, 내 인간성을, 내 영혼을. 다음 날 나는 준혁을 찾아갔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늦었어.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그래도 뭔가 해야 해. 지수만이라도 구해야 해.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 강민호의 신용은 파탄났고 내 전 부인은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지수는 학업을 포기했어. 이걸 어떻게 되돌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돈이라도 줘. 내가 말했다. 지수 학비라도 생활비라도 받을 것 같아? 내가 준 돈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익명으로 장학금을 만들까? 아니면 그들이 모르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 내가 부숴버린 것들은 돈으로 고칠 수 없었다. 강민호의 신용, 아내의 정신건강, 지수의 미래. 모두 내가 파괴한 것들이었다. 3개월 후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강민호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다. 내가 사람을 죽일 뻔했다. 아니, 이미 죽였다. 그의 영혼을, 그의 미래를, 그의 모든 것을. 나는 병원을 찾아갔다. 강민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왔어요? 그가 힘없이 물었다. 미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당신이 한 거였군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너무 교묘했으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신용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 그가 비웃었다. 전 딸의 인생만 망쳤어요. 23년간 책임지지 못한 딸. 이제 와서 나타나서 그 아이의 인생마저 망가뜨렸죠. 전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나 역시 아버지 자격이 없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됐어요. 그가 눈을 감았다. 그냥 가주세요. 당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내 아내를 마주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2년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다. 당신이 만족해?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아니.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혀. 그럼 왜 이랬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복수하고 싶었어.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복수. 그녀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복수해서 뭘 얻었어? 당신도 불행해졌잖아. 지수도 망가졌잖아. 알아. 나도 알아. 미안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23년 전에 거짓말한 것, 당신을 속인 것,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젊었고 겁이 났고 당신이 날 받아줄 것 같았고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의미 없어. 알아. 근데 말하고 싶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아. 23년간 지수를 사랑으로 키워줬잖아. 나도 사랑했고. 근데 민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나도 혼란스러웠어. 내 과거가 돌아온 것 같았어.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야? 배신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약했어. 당신이 떠났을 때 너무 외로웠어. 민호가 지수의 친아버지라는 죄책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를 받아들였어.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23년을 함께한 여자,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민호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 지수는 계속 일하면서 우리를 돌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 내 딸인데? 지수 학교는? 포기했어. 복학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지수는 이제 평생 편의점 알바로 살 거야. 23살의 인생이 결정된 거지.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한 일이었다.
내가 딸의 미래를 빼앗은 것이었다. 병원을 나온 제 시도윤 계속 나는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은행으로 갔다. 그리고 내 계좌를 확인했다. 2년간의 복수국에 많은 돈을 썼지만 아직 남아있는 돈이 있었다. 위자료로 받은 2억 원과 집을 팔아서 얻은 돈. 그리고 내 저축, 총 5억 원 정도였다. 나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신탁 계좌를 만들고 싶어. 지수 명의로. 뭐? 지수가 학교 복학하고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도록 설정하고 싶어. 근데 지수는 내가 준 거라는 걸 모르게.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야? 늦었다는 거 알아. 근데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좋아. 준비할게. 근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5억을 다 주면 너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2주 후 신탁 계좌가 만들어졌다. 지수에게는 익명의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통보됐다. 매달 200만 원씩 학비는 별도로 지원됐다. 지수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재단 측의 설명 준혁이 꾸민을 듣고 받아들였다. 그녀는 학교로 복학했다. 계속 공부하고자 대학원에 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부순 것들,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다. 강민호는 퇴원했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간단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했다. 신용불량에 정신과 치료 이력까지 더해지니 그를 고용하려는 곳이 없었다. 내 전 아내는 여전히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도 익명으로 돈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준혁이 말렸다. 그들이 알면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수가 의심할 수도 있어. 모든 게 내가 꾸민 거라고. 그럼 어떡해?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넌 이미 너무 많은 걸 망쳐놨어. 나는 무력감에 빠졌다. 돈은 있었지만 쓸 수 없었다. 도우고 싶었지만 도울 수 없었다. 6개월이 지났다. 지수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없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어머니와 강민호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멀리서 지수를 지켜봤다. 카페에서, 캠퍼스에서 23년간 키운 딸. 하지만 이제는 다가갈 수 없었다. 내가 괴물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느 날 지수가 캠퍼스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봤다. 나는 다가가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1년이 지났다. 강민호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빚은 계속 늘어났다.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강민호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봤다. 나는 그를 미행하고 있었다. 왜? 나도 몰랐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그는 난간을 넘으려 했다. 나는 달려갔다. 안 돼. 나는 그를 붙잡았다. 우리는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놔줘. 강민호가 소리쳤다. 죽게 내버려둬. 안 돼. 지수가 있잖아. 당신 딸이. 딸? 그가 울었다. 전 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정자 기증자일 뿐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당신이었어요. 근데 난 당신의 모든 걸 빼앗으려 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괴물이었어. 우리 둘 다 괴물이에요. 강민호가 힘없이 말했다. 당신은 복수로, 난 욕심으로. 우리 둘 다 지수를 망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다. 2명의 파괴된 남자. 한 명은 딸의 양아버지, 한 명은 친아버지. 둘 다 실패한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강민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부숴버렸어요. 저도요. 우리는 침묵했다. 지수만이라도 구해야 해요. 내가 말했다. 어떻게요? 당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지수의 인생에서 당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짐이 되지 말고 그 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럼 전 어디로 가죠? 어디든. 새로 시작하세요. 다시는 지수 앞에 나타나지 말고. 강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전 처음부터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나는 그에게 돈을 건넸다. 봉투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건 뭡니까? 새 출발할 돈이에요. 빚을 갚고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 시작하세요. 다시는 지수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건 제 속죄예요. 당신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망친 것에 대해. 저도 미안해요.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해. 우리는 악수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다. 강민호가 사라진 후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 적어도 지수는 한 사람을 덜 부양하게 됐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짐이었다. 나는 전 아내에게도 익명으로 돈을 보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가 일하는 회사의 익명 후원자가 나타나 그녀의 급여를 인상해줬다는 식으로. 그녀는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2년이 지났다. 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끔 내 생각을 할까? 한때 아빠라고 불렀던 그 남자를? 어느 날 지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장 동료와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했다고.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당연했다. 나는 결혼식장 밖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자격이 없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올 때 나는 지수를 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어머니가 곁에 있었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지수가 나를 봤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우리를 괴롭힌 거 다 알아. 엄마가 나중에 다 말해줬어. 미안해. 근데 이상한 건 지수가 계속 말했다. 그 이후에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익명의 장학재단, 엄마 회사의 급여 인상, 그리고 민호 아저씨가 떠날 수 있게 해준 돈. 그게 다 아빠였던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지? 지수가 물었다.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지수는 한참을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우리를 망가뜨린 사람. 근데 동시에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해. 이상하지? 파괴하고 구하고. 아빠는 정말 복잡한 사람이야. 지수야,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는 없어. 지수가 잘라 말했다. 아빠가 우리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근데 미워할 수도 없어. 아빠가 23년간 날 키워줬으니까. 그게 진짜였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알아.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아빠를 사랑했어.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 아빠가 누군지. 미안해. 그만 미안하다고 해. 지수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잃은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알아. 아빠.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빠져줘. 제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도 말고 돕지도 마. 그냥 사라져줘.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지수야. 안녕, 아빠. 건강해. 지수는 돌아섰다. 그리고 남편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23년간 키운 딸. 내 인생의 전부였던 딸.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린 딸.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나는 홀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 재산은 거의 다 썼다. 지수에게 준 돈, 강민호에게 준 돈, 전 아내를 몰래 도운 돈. 이제 내게 남은 건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였다. 나는 조그만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 한때 대기업 부장이었던 내가
하지만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지수 소식을 듣는다. SNS를 통해서. 그녀는 아이를 낳았다. 예쁜 딸이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됐지만 손녀를 안아볼 수 없다. 전 아내는 재혼했다. 평범한 직장인과.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다행이었다. 강민호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재혼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그도 두 번째 기회를 잡은 것 같았다.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를 제외하고. 나는 생거지가 됐다. 문자 그대로. 작은 원룸, 야간 알바, 텅 빈 통장. 하지만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복수를 선택했을 때 나는 이미 이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만약 졸업식장에서 강민호를 봤을 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아내와 대화했다면? 분노를 사겼다면?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지수를 중심에 두고 생각했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까?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나는 복수를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들을 생거지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생거지가 된 건 나였다. 재산도 가족도 미래도 없는, 오직 후회만 남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50대 중반.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주름투성이다. 눈빛은 죽어있다. 이것이 복수의 끝이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다. 새벽 4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본다. 거리는 텅 비어있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생거지로.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진짜 대가였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디쓴 독약이었다. 그 독약을 마신 건 나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나였다. 23년의 사랑이 2년의 복수로 무너졌고 남은 건 평생의 후회였다. 나는 모두를 생거지로 만들려고 했지만 유일하게 진짜 생거지가 된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